오늘 이제 발제를 하라고 해서 발제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에서 얼마나 제가 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북녘에 대한 정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또 뭐 북녘의 뉴스를 본인이 경험한 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다 어, 그 시각 장애자가 코끼리 어디 한 부분 만지는 거나 같기 때문에 참 말하기 쉽지 않고 또 돌발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 또 어떤 얘기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갈라진 땅에선 예수란 책을 내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저와의 사적 만남이나 공적 만남을 이제 요청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어, 80대 중반에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한 다섯 분이 책을 읽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기도 했고, 또 두 곳의 기장의 노회에서 북토크 요청이 있고, 또 부산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 예수살기 믿음교회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북토크를 겸해서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적게는 다섯 권에서 많게는 30권까지 책을 구입해서 주위 분들에게 나눠주는 예도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양심을 습격한 사람들의 책을 출판했을 때는 그냥 책 내용에 뭐 이렇게 감동을 받은 두 신학자가 한신대와 성공에 대해서 그래서 외래 교수로 한 학기 강의를 맡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중적으로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대중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조명을 해줘서 한겨레와 또 원음 방송에서도 책을 갖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생각은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책이 특별히 성사적 관점에서 어, 통일에 관련한 또 여러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손정도 목사님과의 그 우리 김일성 주석과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모르는 분들이 많다가 제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을 느끼신 분들도 있더군요. 사실 우리 예수알기 회원들은 저와는 여러 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학문적 이야기나 또는 통일의 관점에서 성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뭐 성서 이야기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좀 개별적인 그냥 좀 기초적인 얘기를 그냥 잠깐 나누고 또 질문 있으면 서로 함께 생각을 나누면 그래 좋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우리 기장에서는 7, 80년대 민중교회 아주 그 아주 유명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감옥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서 몇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제 책 얘기 나오고 또 북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북을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말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신앙에 대해 신앙이 진보적이라고 해서 북에 대한 생각이 진보적인 것은 아니구나. 사실 저는 NLPD라는 게 공전의 앞뒷면 마냥 하나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NLPD 논쟁이 심했는데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NLPD 간의 진영 논리가 상당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매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북에 대한 생각이 그 일종의 선과 악이라는 판단에 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애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보다는 가슴이 앞장을 서야 한다는 그런 저는 그런 입장이고 또 민족주의적 입장인데 사실은 이 견해는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결점도 이렇게 좋게 보이는 법이고 애정이 없으면 며느리 발뒤꿈치만 봐도 어, 밉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간 뭐 국민들이 반미 친미로 적나라하게 나누듯이 친북, 반북 또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이제 반북 정서가 좀 강하고 또 한국 전쟁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전 공산당에 피해를 입은 분들 혹은 뭐 국군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다 이제 각자의 그 개인적인 가정사에 따라서 많은 그 북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가 잡음이 나는데 가능하면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저 어, 호스트가 음소거를 다시 강제적으로 시켜주세요. 어, 제가 뭐 통일 문제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이거 통일 언제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이제 주목사는 생각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뭐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니까 그거는 하늘 어버이만 아신다고 하셨듯이 통일은 하늘 어버이만 아시는 거지. 하여간 저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자세 속에서 통일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한시라도 빨리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그리고 이제는 76년 동안 서로 원수지 지내왔던 형제가 다시 합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과거의 아픔의 상처들은 이제 서로 좁고 서로의 좋은 점만 서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통일 문제에서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왜 통일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관점인데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남한이 자살률 세계 최고 1위 국가이고 근 10년 이상 1위 국가이고 또 OECD 평균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1위 국가로 계속 갈 것입니다. 경제력 12위, 군사력 8위에 이 남한이 왜 이렇게 그러면 자살이 많냐? 뭐 대부분 이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공동체의 결여 뭐 이런 이제 사회학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근본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분석은 서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북의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시 여기고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이 생명 경시 사상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게 돼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생명을 쉽게 그렇게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국가의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저는 이 통일이 빨리 돼야 된다. 그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고 이제 성서에도 나오는 그 나라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원래 그리스 공화국이었다가 이제 터키가
점령을 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분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철조망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서 있고, 그 철조망 부근에 있는 건물들은 아주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이프러스 공화국이 자살률 2위 국가입니다. 좀 나라가 작아서 통계에 가끔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이프러스 분단 국가가 2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과 분단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이게 엄청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 복무 문제인데요. 뭐 저도 뭐 군 복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군대 가서 제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20대에 가장 창의적이고 발랄한 시기에 이렇게 군대에 가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삶을 썩게 만들어야 되느냐. 뭐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저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하는 그런 개소리들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군대야말로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가능하면 없어져야 할 그 조직이 군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20대에 그 군대 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않았다고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정말 그 발랄한 정말 그런 생각과 과학과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권의 관점인데, 하여간 뭐 행복, 또 이상가족, 또 고향,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유엔 헌장에 보면 인권이 30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권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뭐 직장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30가지의 인권 중에서 우리가 나만이 없는 인권도 있고, 부족한 인권도 있고, 또 북이 못하는 인권도 있고 잘하는 인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민족 자존심의 관점인데요. 해외 여행을 가다가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사람이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뭐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건 다 아니까, 북에서 여행자들이 없다는 건 아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말하면 그 우리를 놀리는 우롱하는 질문입니다. 그 뭐 저로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야, 너네 나라는 그렇게 형제간에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해외 여행 다니고 있냐? 라는 그 비꼬는 그런 어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관점인데요. 자유와 평등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남쪽이 자유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완전 자유로운 국가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북이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해서 절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자유도 없고 절대 평등도 없습니다. 상대적 관점입니다.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기본 인권이 성서에 일관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해 있다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뭐 잘 아는 대로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법입니다. 이 안식일법의 기초에서 안식년법, 희년제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안식일법은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건 결과이고, 시작은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일주일에 걸쳐서 창조를 했고, 우리 인간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신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쉬셨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가 쉬어야 한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은 노예 해방 선언이죠. 그리고 농사나 작업에 동원되던 가축들도 노예와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가축들도 쉬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일종의 노예 해방이고 가축 해방이고 여성 해방입니다. 이 안식일법의 기초에서 안식년법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된다. 생명이다라는 것이고 또 희년법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능력 있는 인간들이 재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니 50년마다 모두가 새롭게 공평하게 본래대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자.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서도 이게 사실은 성서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자유보다 평등이 오히려 성서의 깊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그 정신은 자유만 강조하고 있고 평등은 아주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성서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서에 보면 돈을 부어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마라. 약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보살펴라. 이 돈을 부어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라고 그러면 이 자본주의 은행 시스템 다 망하는 거죠. 사실 그 미국과 중동 이슬람 국가 간의 싸움의 그 근저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자를 받는 은행 따로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는 은행들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사실은 중동의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이슬람 체제, 어떻게 말하면 반자본주의 체제를 이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중동에 끊임없는 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트로크메라는 프랑스 학자는 예수가 세상에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해가 바로 그 당시에 흐지부지하게 지켜지던 희년의 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이자 사회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과제는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의 자유체제와 북의 평등체제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는 우리나라만 분단국가가 아닙니다. 본래 한 민족이었다가 외세에 의해 나누인 민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유럽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있는 이런 나라들, 뭐 종교적으로 여러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나라 대부분 이 국경선이 다 잣대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직선으로. 그게 국가가 아니죠. 다 분단국가죠. 쉽게 말하면 같이 살다가 서양 제국이 잣대로 나라를 국경선을 그어놔가지고 서로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WCC 그 임원들 있는 데서 한반도 통일 발제하다가 그 얘기했다가요.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뭐가 어디가 유일하냐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발언도 조금은 이제 다음부터는 좀 그거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요. 하여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제 한민족은 그 외세의 어떤 휘둘림 그리고 또 남북의 분단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성서와 밀접하게 우리의 삶이 역사가 직결되어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세계 두 화약고라는 점에서 엄청난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북조선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요. 사실 북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뭐 평양 5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어떤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서울 5번 여행했다고 그래서 한국을 얘기하면 그 우습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우리가 이제 많이 북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자료로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우선 어, 탈북자들의 증언에 관련해서 한 3, 4년 전인가 그 NCCK 목사들 한 20명이 그 평화협정을 체결을 평화협정 서명 운동으로 그 미국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그 국무성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국무성에 들어가서 킹 대사를 만나고 나와 가지고 그날 오후에 그 국무성에서 정보조사국 동북아 국장으로 30년을 일하다가 당시 은퇴하고 교수로 있었던 존 메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석사 논문은 사삼항쟁을 썼고 박사 논문은 한국전쟁을 썼던 한국통이죠. 뭐 한국말도 괜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많이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북에서 와서 북의 탈북자라는 사람들 증언 100%다 믿지 못한다. 그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다 들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다 돈 받고 그 의회 증언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탈북하게 된 이유가 있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게 1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쭉 읽었습니다. 이게 탈북자에 관해서는 책을 제일 잘 되어진 책이고 제일 공정하게 쓰여졌는데요. 이 탈북자들도 관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는 탈북자가 아니고요. 남으로 온 탈북자도 있고, 또 중국에서 살려는 탈북자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탈북자들도 있고, 아주 상당한 다양한 갈래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온 탈북자들은 굉장히 이제 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온 분도 온 사람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 의하면 존 메릴 교수에 의하면 믿지 못할 증언이다. 자기가 그 증언을 듣고 다 조사를 해보면 그 무슨 지역이고 뭐고 그 다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 그 다음에 그 사실 이제 미국, 남한 또 북조선 다그 통일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자리에 앉아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어, 물론 생각이 다른 건 뭐 다르죠. 근데 생각을 다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생각을 다른 것을 서로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우리가 서로 생각 다른 걸 인정할 수 있어도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이제 그 생각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뭐 국가 이념의 문제고 경제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남과 미국의 대통령, 북의 사회 공산주의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북의 김정은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북은 절대로 사회주의 이념과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 북은 지금 열악한 경제 현실을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정치와 군사 경제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진청규 기자 같이 이제 영주권을 갖고 북을 상당히 최근까지 자주 드나들고 또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하여간 북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그 책도 썼고 뭐 이제 그 촬영도 하고 나름대로 하여간 그렇게 북을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의 북은 완전히 다르다. 저는 2016년도가 이제 마지막에 갔는데, 그래서 이 북이 2017년 이후로 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 여러 외국인들이 만든 유튜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북의 많은 변화를 보고 있고, 또 우리 방희선 목사님도 여러 차례 뭐 많이 뭐 수십 차례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동안 이렇게 언론에서 들어왔던 북하고 지금 현재의 북은 황당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은 뭐 결코 우리 이제 저는 뭐 한반도라는 말이 원래 이제 고구려가 삼국 통일했으면 이렇게 반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백두사이라는 것도, 태백사이라는 것도 그 옛날 학자들의, 고전 학자들의 얘기하면 훨씬 더 중국 북쪽에 있는 그 산을 뜻하는 것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백두산하고는 또 그 태백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또 이제 한반도라는 말 자체를 일본 애들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우리한테 자꾸 만들어서 퍼뜨린 말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낮춰보기 위해서 자꾸 쓰던 말이 반도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반도라는 말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한강토라고 제가 책에서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한강토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지정학적 위치로 러시아와 중국의 이 적대 세력이, 미국에서 보면 이 적대 세력이 태평양으로 내려오게 되면 미국의 그 국경선이 태평양 전체가 미국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경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38선이 미국의 이쪽 그 태평양의 국경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전쟁 국가 시스템, 산업 시스템이 전쟁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무기를 팔고 또 무기의 소비처를 내야만 하는 그 생리적으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일에 국방비 중에서도 국방산업, 이 무기산업, 뭐 미사일도 좀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 무기산업이 엄청,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에서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살상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얀마의 뭐죠? 체류탄 수출을 중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엄청난 무기를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가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심각하게 저는 이 문제는 좀 많이 이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자위적 입장에서 방어적 입장에서 무기를 어느 정도 갖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예, 남의 나라에 무기를 팔아서 생명을 팔아서 피를 팔아서 우리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하여간 이건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 2018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때 트럼프의 표현에 의하면 historic letter, 역사적인 신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니 그 안에 그 핵무기를 폐지하는 데 대한 그 구체적인 그 아주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상상을 초월한 이제 역사적 그 문서 그 담겨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트럼프도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랬지만 그 미국의 쉽게 말하면 볼턴을 위시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전쟁 국가의 핵심 전쟁 국가의 핵심 그 산업 국가의 핵심들이 결국 그거를 트럼프의 어떤 이제 그거를 막은 셈이 됐죠. 하여간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 문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지금까지 우리는 북핵이라고 얘기하는데 북쪽에서는 북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코리아 핵이었고요. 그랬는데 하여간 이번 문서에서 코리아 핵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북핵만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북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래서 코리아 전체가 이제 핵지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의 핵이 코리아의 영토 안에 없어도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북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그런 핵무기의 위협 자체가 사라졌을 때 이제 그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협상에 들어가면 그 북이 가지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 전술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성서의 겨자씨 전략이라 이제 같은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전략이 뭔지 모르신 분은 제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 탈북자 얘기를 제가 더 할 수는 있는데 요거 그냥 그럼 제가 이 책을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고 금방 마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어 유튜브에 보면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김정일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책임자 일가족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3년 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가 엄청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또 이 아들 딸들이 외국인 학교를 다녀 가지고 영어를 또 엄청 잘해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아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북에 대한 유튜브를 여러분 뭐 보시도 알겠지만 다 이제 어, 뭐라고 그러나 돈을 줘 가지고 유튜브를 상단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뭐 미국의 돈 혹은 뭐 정보부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북을 치면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 먼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유튜브를 보는데도 저한테는 다른 걸 무슨 환경 문제를 보는데도 그 북에 관한 유튜브가 제일 상단에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AI가 제 유튜브를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들여왔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자꾸 장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지금 미국의 이 돈이 뭐 삐라를 뿌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하나요? 아주 그냥 뭐 물샐 틈 없이 그 북을 조이기 위한 이런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은 이제 뭐 자기 말로는 뭐 39호실, 뭐 태영호도 뭐 그런 39호실 얘기를 합니다만은 39호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지 이거는 뭐 모르죠. 뭐 실상을 모르지만 하여간 태영호도 그 유럽 자금 관리책이었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의 외화 관리책이었는데, 이제 그 둘 다 장성택 씨가 이제 이렇게 장성택 씨의 이제 뭐 자금 관리책이었죠. 장성택 씨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부터 둘 다 이제 다 서로 망명을 다 한 거죠. 근데 하여간 태용호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영국에서 원래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미국서는 그 돈은 쉽게 말하면 자금은 국가에 다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태영호가 미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남쪽으로 왔죠. 그 남쪽으로 와서 이제 그 재산을 다 이제 뭐한 수십억 원은 됐는데,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쪽으로 올 때 영국의 그 신문에 난 기사에 보면 그 태영호가 하는 일이 영국에서도 자금 관리하니까 골프만 쳤거든요. 그래서 골프 실력이 상당히 높고, 어, 그리고 아예 들어올 때 골프채를 들고 들어왔어요. 부부가 양쪽 다. 골프채가 엄청 이제 좋은 거니까 들고 들어왔겠죠. 하여간 정말 태영호 같은 이런 몰상식한 애가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다니 난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머리를 못 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1월 달에 어, 국에서 그 8차 당대회를 했는데 당 규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내용이 6월 초에 이제 우리 남쪽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북에 또 어, 통일이나 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하여간 요거는 뭐 사람마다 근데 견해 차이가 워낙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박수소리가 없네, 박수소리가. 네. 별거 없죠.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사회자도 없고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뭐 이제 빨리 문 닫고 들어가 자야지 뭐. 노, 목사님 노동당 그 규약이 바뀐 내용을 좀 잘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남한 통일론을 포기했다든지 뭐. 아,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 하여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김정은이 10년 차 들어오면서 하여간 나름대로의 그, 그 어떤 통일에 대한 또는 북의 자주 경제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남쪽에서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문서상으로 얘기한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말은 말이고 글은 글이고 실제는 실제. 근데 또 북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가 우리 남쪽에서 갖는 단어 하나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사실 말이 어떤 단어가 이제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에 보면 북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노트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좀 한심하게 보이죠. 아니 그냥 머릿속에 들으면 되지 뭐 노트를 들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북의 어떤 그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내용만 이해하면 됐는데 북은 그 단어 하나에 갖는 의미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각기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사회죠. 사회 자체가. 그럼 뭐 제일 뭐 그냥 있는 대로 저도 이제 하면 첫째가 인민대중제일주의. 이제 뭐 이거는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 유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김정은 시대의 정치 노선을 공식화했다. 누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말하면 원래 북이 이제 인민 대중 제일주의는 원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 군 중심에서 또 벗어났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박한식 교수 같은 분도 이제 성군 정치 얘기하면서 그 성군 정치를 우리 남쪽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군이 우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군이 우선적으로 인민의 생활과 복지에 앞장서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박한식 교수는 이해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제 2000 하여간 5번 갔습니다만 마지막 3번, 4번째, 5번째 때는 건설 현장에 다 군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보던 모습이었는데 군인들이 우통 벗고 다 건설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의 이것이 완전히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이제 이거야 뭐 다 아시는 대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력을 바탕으로 또 군사 과학 기술에서 어, 기술을 바탕으로 전부 이것을 이제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 기술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제 건설, 우리나라도 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아파트들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북이 한번 시작하면 우리나라보다 한 뭐 몇 배 이상 빨리 이 경제 건설들이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당 중심,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약간
군대가 좀 파워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군에서부터 당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2019년 3월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 그게 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어, 그 다음에 뭐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뭐 이런 다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하여간 어, 자력갱생, 자급자족, 어, 또 김정은식 실용주의, 또 우리 국가주의주의 뭐 이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그 명칭을 그 사회주의 애국천년동맹으로 바꾼 것도 어떻게 말하면 김일성의 신비화를 하지 마라 라는 것과 또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수령화 아닙니까? 수령 우상화, 숭배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북이 약간의 그 노선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명 목적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최종 목적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삭제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걸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통일에 대한 그 노선 변경이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그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남한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나도록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이미 혁명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제 혁명 통일을 그동안 이제 기본 노선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그거는 어, 노선적으로는 포기한 거라. 왜냐하면 그거는 실질적인 경제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 이제는 그건 이제 꿈 같은 얘기는 포기하고 지금은 일단은 어, 북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만 두 국가 체제로 보다 더 강하게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경제 건설을 이룩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적과 통일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도 사라져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해 왔는데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하여간 뭐 저도 뭐 이게 어, 그 서로의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 자체가 북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통일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쪽에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못 쓰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쓰면 이제 북의 통일, 적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잘못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아마 삭제하고 일단은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방식은 버린다 하는 그런 북의 어떤 입장 변화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약간의 이제 북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조 목사님은 이 현재 바이든 정부하고 어떻게 북미 대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대화한다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서로의 요구사항이 완전 다르고 미국의 요구사항이 일단 항복하라는 거죠. 북이 일단 무릎을 꿇으라는 건데 북은 절대 무릎을 안 꿇죠. 어, 아무리 억제여도 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굶어 죽으면 죽었지. 누가 윤수 같은 놈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내가 먹을 거 주겠다 그러면 아,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북은 기본적으로 민족 자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에 대한 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기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사람과 우리끼리도 서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렇게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막 부딪히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하다 생각하면 협상하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대우가 되고 그럴 때 서로 이제 대화가 시작하는 건데 지금은 계속 옥죄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이 대화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이 한 10년 있으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설 거라 뭐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중국을 최대로 견제하려면 또 좋은 길의 방법의 하나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이 자기네 그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북한이 돌아서기만 하면 남북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어쩌면 미국이 자기네 이익이 되는데 이익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남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사실 현대전에 있어서 물론 뭐 미국의 군사력이 월등히 높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전자무기로 모든 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물론 군사 위성이 많이 있죠. 수십 개가 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저 그거 미사일로 뭐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10,000km, 20,000km 날아가는데 그거 못 맞히겠어요? 슬슬 움직이는 거? 인공위성 파괴되거나 또는 뭐 전자폭탄 전자파 무기 터트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기가 다 일시 정지예요. 고장나고.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 북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가 이제
그런 접점이 이루어질 텐데 저도 어느 시점이 될는지 저도 뭐 짐작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10년 이상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사드는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인데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 무기인데 그러면서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냐 이러고 지금 막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라면 뭐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게임이죠, 게임. 그러면 사드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전쟁 위협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성주의 사드는 우리의 평화 운동의 하나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지, 뭐 사드 자체 가지고 평화가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강용우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싸워야지 저같이 생각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일반 국민들이나 지금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나 이것이 참 도대체 뭔 얘기를 해주지? 매일 아침마다 저 정문에 올라가가지고 평화행동하면서 뭐 길게는 한 15분, 짧게는 한 5, 6분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지킴이 몇 사람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떠들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경계병들이니까 그 특공여단 아이들이니까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이야기 걔네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계속 니네들 좀 그 상관들 좀 그 똥별도 좀 그 몰아내고 좀 니네가 좀 개혁 좀 해라 수술 좀 해라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별로 하실 얘기 없으시면 뭐 신상 얘기 좀 하시다가 끝맺죠? 지금 강양구 장로님이 사드 문제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무슨 말로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경찰이나 군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근본은 우리가 주권국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의 하나지 않냐. 제주 강정이나 제2공항이나 뭐 곳곳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는데
그 식민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 나는 사드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주권 국가의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주지를 시켜야 그게 제대로 된 답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사드를 해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식민지 노예의 모습으로 저항을 하는 정도에 그칠까? 그 저항도 성공도 아니면서. 나는 이게 근본적인 거. 이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그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김좌진이가 독립군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성공을 거뒀던 방식과, 그 다음에 김일성이 그 유격대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했었던 방식과, 뭐 여러 방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 방식, 이제 김구같이 그렇게 테러 방식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이 가장 옳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제일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항일을 위해서 각 방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하듯이, 지금 우리가 항미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드 반대도 한 방법이고, 미군 철거하라고 외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 김기종 씨처럼 그게 테러 방법인데, 그게 미국 대사 그 얼굴을 그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정 목사님처럼 그 메가드 동상을 깨부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이런 방법들이 다 모아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뭐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렇게 폭력은 안 된다. 아니, 미국은 폭력을 써도 되고 거기에서 짓눌려 있는 우리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도 해요. 우리는 노예근성에 찌들어 가지고 폭력이 잘못됐다. 이게 미국 놈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쇠뇌할 때, 자기들은 폭력을 써도 되지만 너네들은 폭력은 그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쇠뇌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린애들한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는 팔레스타인의 교육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약소국의 노예로 사는 민족들은, 우리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이 훨씬 좋은 나라고 팔레스타인은 그 뭐 나라도 아닌 곳이 그렇게 뭐 까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인식으로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을 안 좋게 보고 우리가 괜찮고 또 중국이 안 좋고 미국이 괜찮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드 운동을, 그렇게 사드 철거 운동을 하실 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붙잡고 나는 통곡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식민지 노예로 살다 보니까는 우리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그 너도 지금 종로로 사느냐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 이 짓을 하고 앉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도 끊임없이 교육이, 나는 주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북쪽은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북쪽 사람들은 이 남쪽이 참 한심하죠. 이거 뭐 나라도 아닌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는 뭐 서울대 나와서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대단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한 주먹도 안 돼요. 지금 뭐 장관 차관하는 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렇고 이거 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주권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한심한 짓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 자체도 그렇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왜? 전부 뉴스가 미국을 걸러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미국서 안 걸려서 들어오는 뉴스는 오늘 조원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뉴스 정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뭐 겨우 23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처럼 살겠다면, 예수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는지. 이제 그 양반은 뭐 보니까는 은유법을 몽땅 갖다 써가지고는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 로마 그 식민 총독 같은 놈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은유법을 써가지고 이제 민중들에게 그렇게 의식 제고를 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은 또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주체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뭐 나는 어떤 분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주체적인 의식이 없이 A라는 학자가 조금 진보적으로 보냐,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진보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뭐 한가락씩 한다고 하는 애들,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을 도배하는 북쪽을 좀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 걔들보다 내가 어떤 저그 레벨에서는 뭐 인지도가 낮고 그 사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걔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 지금 뭐 문재인 하에서 그 한가락씩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박지원, 임동원, 뭐 이종석 뭐 등등 여러 시시껄렁하는 것들 애들이 지금 그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걔들하고 사적으로 얘기해 보면 걔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미국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면 한겨레가 대서특별을 해줘. 근데 근본적으로는 걔들은 미국 우산 속에서 지가 그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당연히 별로 그 무시하는 선에서 얘기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이 식민지 노예 국가에서만이라도 제가 이제 출세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 남북 회담하면 가서 팡팡 깨지잖아요.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전체 화면을 쭉 펴고 보니까 이세호 목사님은 완전히 졸도하고 계시는데. 저 그러네요. 어떻게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고단한 농사일에 통일의 열정을 담으시고
조 목사님이 아까 저 노래 하나 하라 그랬는데 예, 노래 하나 하고 끝낼까요? 예, 좋습니다. 정교 목사님 기타 한번 좀 쳐주세요. 제가 잘 부르는 조영남의 제비를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님을 그리워하네. 북은 남을, 남은 북을. 응? 아, 이것도 통일 노래 생각해 보면. 졸랐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흐르는 저 별빛도 외로워 사랑했기에 멀리 떠난 님을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울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마을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마음 품으렵니다. 아 그리워라 잊지 못할 님이여 나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뚫고서 흘러내린 눈물도 기다림 속에 님을 그리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모습 품으렵니다. 아 그리워라 잊지 못할 님이여 나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뚫고서 흘러내린 눈물도 기다림 속에 님을 그리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모습 품으렵니다. 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